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지난주부터 우리 지역에 눈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구청에도 눈이 많이 쌓였었죠? 네, 그때 왔던 눈이 아직도 그늘진 곳에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눈 많이 왔을 때 동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 그 운동장에서 열심히 놀더니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3개를 만들어 놓고 갔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머리는 사라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눈사람 지금 2개 아직도 운동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귀엽네요. 네. 그럼 신부님들끼리도 모여서 좀 눈도 치우고 눈사람도 만드시나요? 그 눈이 오면 강아지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교구청에 있는 신부님들은 다 나이들이 있어서 눈 오면 조심조심 걸어 다닙니다. 그래도 이제 눈이 오면 또 교구청에는 또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교구청 주교님께서도 좀 눈을 치우면 이동하는데 좋겠다 해서 같이 치우기도 하시고 또 교구청에 있는 신부들끼리 이제 아침 먹고 눈도 치우고 해서 금방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또 치워놓으니까 또 살짝 남아있던 눈들 또 해가 뜨면 금방 녹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육원 및 또 교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늘 교구청은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교구청 신부님들 덕분에 네. 눈이 좀 치워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눈이 오면 마냥 좋았는데요.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이 오면 좀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네. 내리는 눈으로 날이 정말 좀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동하실 때도 눈이 오는 날에는 좀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세상을 걷는 예수 코너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물 받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걷는 예수, 오늘도 중간점검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개의 향린 교회가 모인 향린 공동체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실천과 수기 과정을 통해 다음에 관한 공동선언문과 실천사항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에 관한 공동선언문일까요? 지금 우리 앞에 빈 의자가 있다. 그 의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지구에 있는 인간 넘어 존재를 위한 자리다. 목소리가 없는 존재들이 목소리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땡땡땡땡이다.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생태정의, 2번 자연보호. 네,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과 여러분의 사연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고 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방송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 방송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신부님? 네. 회칙 참여받으소서 49항에서 교황님은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참된 생태론적 접근은 언제나 사회적 접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접근은 정의의 문제를 환경에 관한 논의에 결부시켜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이제 환경의 문제가 자연환경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생태계의 문제가 생태계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공간과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또한 피해를 입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특히나 피해를 입는 인간들 중에서도 가진 것이 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더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한국 주교회의 환경 지침서에서는 생태 정의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프란시스코 교황님 환경 예칙인 참미 바드소서에서는 통합 생태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향린 공동체의 생태 정의 선언문과 실천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생태 선언문 좀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미래에 사용해야 될 것들을 현재 빚을 내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서 덜 소비하고 순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그 재난을 몸으로 부딪히게 될 기후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화석 연료 중심의 발전 부분, 산업 부분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것은 근데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국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그 국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늘 뒤에서 또 푸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기억하시겠는데, 이제 네 번째 선언을 우리 별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넷째, 우리는 도시를 자동차와 도로로부터 해방시키고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은 수송 부분입니다. 움직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서 국가는 이렇게 제안을 해요. 기존의 석유 연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수송 시스템을 미래차, 친환경차, 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천정에너지 공급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활성화,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확대, 교통 수요 관리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 등 최적화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기존 도로 중심의 물류 체계를 저탄소 운송 수단인 철도, 해운으로 전환하는 물류 체계 전환 정책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데, 별님 제가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 들으면서 이게 좀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네, 아니, 차량 운행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더 좋은 차를 만들어내고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들으면서 뭔가 살짝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분명히 수송과 이동 부분에서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별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운 이동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걷기와 뭐 자전거 타기 정도 아닐까요? 네, 맞죠. 우리가 성당에 가면 요사이 많이 볼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말이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성당에 올 때도 걸어서, 이런 표현이잖아요. 네.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또 웬만한 거리는 저는 이제 걸어 다닙니다. 그럼 도로 이제 주변 인도를 걸어갈 때 참 불편합니다.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나 걸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도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동차 중심이잖아요. 혹시 별님, 대자보라는 말이 어떤 단어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주가 대자보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를 뜻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이 세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대자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대자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 동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경향신문 기사인데 별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올해 초에 보도된 경향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차례 금남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금남로 일대를 일상 속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동구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남로 공원에서 전일빌딩 2, 4호까지 540m 도로에 차량 통행을 차단한다. 차량 통행이 차단되는 매월 첫 주 일요일은 지하상가 정기 휴무일이다. 3월 2일을 시작으로 올해는 총 7차례 운영한다.
동구 차 없는 거리 사업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자보 사업의 연장선이다. 대중교통,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금남로를 찾아온 방문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한 달에 한 번이라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면 참 더 좋을 텐데 네. 그런데 이렇게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또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네.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이제 네. 갈 때. 이미 이거 서울에서 이제 시행을 했던 내용인데 2014년 1월 이후에 보행자 또 대중교통 전용으로 서울 서대문 인구 연세로라는 이 거리를 대중교통 전용 지구 해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욕을 했어요. 이거 하지 말아라. 당연히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니까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상권이잖아요. 네. 상권을 하면서 광주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때가 지하상가가 쉬는 날 휴무하는 하겠다고 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광주도 대자보라고 하는 이 이제 제도를 시행하는데 아마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5번째 내용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5째, 우리는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으로 새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입니다. 제로 에너지 하우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사용이 제로, 그러니까 0이라는 말인가요? 예. 전 세계 에너지 중에서 36%를 집이나 건물에서 사용을 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난방이나 냉방에 그 이제 탄소를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건축가들은 어떻게 하면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건축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 아니면 에너지 제로 하우스. 그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사용해서 내부의 에너지가 외부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건축물을 우리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에너지 소비량이 0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도 0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 또 액티브 하우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패시브 하우스와 액티브 하우스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열을 나는 절대로 바깥으로 이걸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벽의 두께도 일반 건축의 3배 정도 되는 30cm 정도의 두께를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유리창도 이제는 2중도 아니고 3중 유리창을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면 난방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한겨울에 실내 온도 최소 20도 이상을 만들 수 있고 한 여름에도 냉방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26도 정도를 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액티브 하우스는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에너지를 만들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주택이죠. 그래서 에너지 자립형 주거 하우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냥 태양광, 태양열, 또 지열, 풍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죠. 흔히 태양열을 이용하는 경우를 이제 태양을 뜨다는 액티브 솔하우스라고 이야기해요. 지붕이 보셨을 거예요. 지붕에다가 네. 태양열 지별판을 만들기도 하고 태양전지를 설치하고 또 온수나 난방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액티브 하우스나 패시브 하우스는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모으긴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은 외부 연료,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건축 자재와 건축 방식으로 설계해서 환경을 생각한다라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하우스는 태양과 바람과 물의 집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태양과 바람과 물의 집이라는 표현이 좀 멋지게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당들은 과연 어떻게 가까운가 여기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인 태양열, 바람, 물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마도
거의 많은 성당의 건물들이 태양과 바람과 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이나 될까? 여러분의 집을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그럼 6번째는 뭔가요? 6번째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먹거리 세계화를 반대하고 자급자족과 로컬 푸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 이런 선언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 중에서 100%를 달성한 식량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쌀 아닌가요? 네, 그렇죠. 쌀. 식량 자급률이 100%라고 하는 말은 생산되는 식량의 양이 소비량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네. 쌀은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도 다 소비를 하지 못합니다. 네. 다른 곡물 중에서 100%에 가까운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있다면 어떤 곡물일까요? 없습니다. 아, 네, 없군요. 네. 연간 곡물 소비량 2,300만 톤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800만 톤을 수입하는 세계 7대 식량 수입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사료용을 제외하고 국내 식량 자급률은 49%, 약 거의 50%에 가깝죠. 근데 사료용을 포함을 하면 22%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쌀은 100%를 넘어섰지만 콩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은 1% 미만에 해당된다. 근데 더 큰 문제는 1990년 이후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먹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예. 2024년 7월 11일자 농민신문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곡물 수요, 해외 의존 갈수록 심화, 식량 안보 확보 발등의 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별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농경지 감소, 육류와 가공식품 위주의 소비 패턴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물 부족, 농업인력 고령화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경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지 면적은 151만 2천 헥타르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24포인트 감소했다. 1인당 60kg을 넘은 육류 소비량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사료용 곡물 수입은 더욱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들어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 그 다음에 농촌에 가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고 전부 나이 드신 고령 되시는 분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농토 확장이라는 이유로 간척지를 매립해서 다른 목적으로 공장을 만든다거나 공항을 만든다,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면 과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우리 신문 기사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네, 관련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식량을 둘러싼 최근 국제 정세는 우리나라 같은 식량 수입국에 더욱 위협을 가한다. 공급량 부족에 기인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푸드체인 붕괴로 주요 곡물 수출국이 수출 중단과 제한 조치 등을 선언하며 식량 민족주의가 재가열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식량 수입국은 자본이 있어도 충분한 식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했던 흑해 곡물 협정을 지난해 7월 종료하면서 세계 5위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수출 통로가 막혔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곡물의 의존도가 높았던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수급이 어려워지며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한 2022 세계 식량 안보 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13개 국가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2021년 대비 7단계 하락한 순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며 6위인 일본과 25위인 중국에 비해서도 식량 안보 경쟁력이 낮다. 특히 식량 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에서 0점을 받아 국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안보 차원으로 식량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 확보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비상시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량 안보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자급률이 낮은 기초곡물 생산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어 대문자 K가 들어간 단어들이 우리 많이 사용되죠. 네. 뭐 K-팝, 뭐 K-드라마, K-컬처.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된 이후에 지난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약 5,820만 시청수를 기록해서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시리즈 부분 영어, 비영어 통합 1위를 차지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전통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사방치기, 그 다음에 공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드라마뿐만 아니고 식품도, K푸드도 많은 분야에 전 세계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라멘이잖아요.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께서도 생전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이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문화의 힘을 피부로 좀 체감하는 요즘이지 않나 싶어요. 네, 아주 예언자적인 그런 자세,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한국 라면, K라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 라면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4년 10월까지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12월 말까지는 거의 1억 해서 약 12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라면에 사용되는 밀, 국산 밀일까요? 수입되는 밀일까요? 국산 밀은 생산량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던데 혹시 수입 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네. 우리 국내 주요 라면 제조업체는 100% 수입산 밀을 사용을 합니다. 농심, 신라면, 어떻게 진라면 등등 삼양식품, 삼양라면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모두 미국산이나 호주산 밀을 사용을 합니다. 제분 업체가 라면의 원료인 소맥분을 수입을 하게 되면 이 라면 업체가 업체를 통해서 밀을 이제 구입을 하죠. 네. 그러니까 K라면 수출액이 10억 달러예요. 그런데 10억 달러의 40% 이상은 외국산 밀을 수입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보지는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재료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수입을 하는데 이 K라면이 온전한 K라면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전한 K라면은 우리 대사리 매장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 발표하는 그 세계 식량 안보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네. 113개국 중에서 39위.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긴장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OECD 개발국 중에서는 최하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에요. 과연 식량이 자급자족이 가능할까? 우리가 1인당 소비하는 쌀 소비량이 59kg예요. 네. 그 다음에 밀 소비량이 39kg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하루에 한 끼는 밀을 이용한 식품을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내산 밀, 토종 밀 생산량은 연간 3만 톤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미국은 4천만 톤, 호주, 프랑스는 3천만 톤, 캐나다는 2천만 톤. 특히나 우리나라 똑같이 밀 자급률을 고민하는 일본은 이걸 100만 톤까지 늘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 약 17% 정도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걸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땅에 생산된 우리 밀을 먹어야 하는 이유. 이 밀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0.5평의 밭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0.5평의 규모에서 밀을 재배하면 산소 배출량이 2.5kg가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탄소는 이산화탄소는 또 3.5kg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자족을 하고 로컬 푸드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결국은 식량 안보적인 문제도 있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7번째는 우리 별님이 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7번째는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동물 학대와 공장식 축산을 반대한다입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을 넣으면서 이걸 좀 길게 해야 되나 짧게 해야 되나 네. 책을 한 권 샀는데 아직 제가 제목을 보고 좀 못 읽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읽었던 농민신문 그 기사에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그 원인을 농경지 감소와 함께 육류를 위주로 하는 식생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육지의 포유류의 62%가 인간이 키우는 가축입니다. 그리고 34%는 인간, 야생 포유류는 4%에 불과합니다. 네. 이걸 무게로 계산을 하면 전 세계 야생 육상 포유류의 총 무게가 2천만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인류 무게의 5%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연구소에 따르면 야생 포유류 무게를 좀 더 정확히 구분하면 육상이 2천만 톤, 해양에 4천만 톤이 살고 있는데 이는 70억 인류 인구의 무게가 3억 9천만 톤, 가축이 6억 3천만 톤.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죠. 네. 포유류 양이. 그래서 인류와 가축의 무게가 야생 육상 포유류보다도 20배, 30배 이상 더 무겁다는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가 먹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가축의 무게가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포유류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많죠. 네. 2023년 4대 우리 육류라고 표현할 때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오리고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이제 62.9kg였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 쌀 소비량 기억나세요? 59kg 정도가 그렇죠. 될까요? 쌀보다 더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네. 이야기죠. 쌀 소비량 59kg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육류 소비의 1위는 과연 뭘까요? 아무래도 소고기도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돼지고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싸서 못 먹겠죠. 네. 2024년 1월 기준에 한국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약 1년에 31.8kg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네.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1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균인 OECD 평균은 22.8kg고 2위가 칠레인데 뭐 25.4kg.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네. 닭고기는 1인당 몇 마리나 먹을까요? 우리나라에? 글쎄요. 치킨 있으니까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많이 먹습니다. 네. 26마리를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도축한 닭고기, 수입 닭고기를 합친 양인데 뭐 1인당 한 20마리 이상, 그다음에 또 수입까지 감안하면 6마리 추가돼서 26마리를 먹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균 한 명이 한 달에 닭 2마리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과연 이렇게 먹는 닭과 돼지가 어떻게 키워지는 것일까? 별님 혹시 돼지를 키우는 집 공간을 스툴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은 큰 돼지 한 마리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크기였던 것 같아요. 예. 스톨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게 폭이 0.6m, 60cm예요. 네. 길이가 2m. 여기에 돼지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돼지는 앉았다 일어났다만 할 수 있고 몸을 돌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미 돼지는 저 스톨에 갇혀 살면서 1년에 2번 정도의 강제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요. 그래서 네. 새끼를 낳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번식 능력이 이제 떨어지면 3년에서 4년 차 정도에 도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거기서 태어난 돼지는 저렇게 밥을 이제 20여일 정도 어미 젖을 먹고 네. 떨어져서 똑같이 비좁은 공간에서 살다가 6개월 정도 되면
도살장으로 향합니다. 네, 정말 약육강식이라 불리는 야생에서 맹수가 사냥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비정한 것 같습니다. 닭은 또 더해요. 닭은 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네. 그 알을 낳는 닭을 키울 때는 철장 케이지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올려서 키우는데 이걸 이제 배터리 케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배터리 케이지라는 말은 케이지가 3단, 4단으로 쭉쭉 쌓아 올려 있는 모습이 마치 대포를 꼭 정렬해 놓는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배터리 케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배터리 케이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돼지가 생활하는 스톨처럼 닭이 앉았다 일어섰다를 겨우 할 만큼 작은 공간 아닌가요? 네. 대부분이 뭐 창문이 없는 큰 창고에 케이지를 쌓아 올려서 키우잖아요. 닭은 3단, 4단으로 배를 하는데 가로 0.5m, 세로 0.5m, 50cm죠. 여기에 암탉 6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네. 암탉 한 마리에 주어지는 공간은 A4 용지의 3분의 2. 얼마나 되냐면 0.05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지금 A4 용지예요. 근데 네. 그 3분의 2의 닭 한 마리가 딱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좁은 공간에 살고 있는 닭은 말 그대로 날개를 한번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평생 알을 낳다가 도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돼지나 닭이나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동물이 살게 되고 네. 이상 행동을 보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톨에 갇힌 돼지는 괜히 새장사를 무의미하게 이빨로 반복하면서 씹고 배터리 케이지에 있는 암탉은 서로에게 서로를 공격성을 보이고 쪼아대고 이런 습성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왜 인간이 그렇게 스톨과 배터리 케이지랑 그 좁은 공간에서 닭이나 돼지를 키우는 것일까요? 생산성,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이지 않을까요? 결국 돈이죠. 네. 좁은 면적에 많은 수의 닭과 돼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교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공장식 축사는 역사상 최악의 범죄다. 그 당시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충격을 줬고 현재까지 널리 또 인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관련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신부님, 내일 광주 시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고 광주 시민단체에서 걱정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내일 15일 토요일인데 5.18 민주광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으면 지금도 내일 이제 14차인데 5.18 민주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금남로 무등일보 앞에서 또 집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행동, 또 광주 시민단체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보신 것처럼 내일 탄핵 반대 집회 2시부터 기도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 주관으로 열린다고 하고 요사이 유명해진 전한길 씨라고 하는 분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신고한 인원은 10,000명이라고 지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광주 전남 사람으로만 10,000명 채우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10,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예고되자 광주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연석회의를 통해서 극우 내란 세력의 광주 침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강경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주 비상행동에서는 15일 날 제14차 광주 시민 총궐기대회를 앞두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15일 오후 3시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에 모여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6일 유튜브 안중건 씨가 우리도 5.18 광장에서 집회하겠다라고 신고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 광장 사용을 불허할 생각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들이 이제 5.18 광장에서 밀려나서 이제 그 금남로 광주 무등일보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2년 12월 12일
전두환의 군사반란과 더불어서 계엄이 선포되고 전국으로 또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광주는 특별히 더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광주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모여서 광주 시민에게 또 다른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 없다.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많은 분들 토요일 오후 3시, 내일 오후 3시에 광주 금남로에 모여서 함께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시작하면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도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 생태정의입니다. 네, 선물 받을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